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SK브랜드의 김종원입니다. 20분 정도 OTT 시대의 컨텐츠 가치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플랫폼과 컨텐츠의 중심에 있는 컨텐츠 IP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20분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최근의 트렌드가 조성이 되고 있죠. OTT 멀티 구독 시대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11월에 런칭이 되면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웨이브, 티빙, 왓챠 또는 쿠팡 플레이 이와 같은 국내 토종 OTT들이 모두 합치면 10여 개가 넘는 이러한 시대에 와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방송이 OTT로 크게 트렌드가 이전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10명 중 4명은 다른 OTT들을 중복 이용하는 이러한 경향성이 있는데요. OTT가 방송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 지점은 바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지옥 그리고 갯마을 차차차까지 장르적 컨텐츠가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는 이러한 멀티 구독 시대에 유저들은 여러 OTT들을 본인이 보고 싶은 콘텐츠를 골라서 보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컨텐츠 관점에서 보자면 제작사들이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는 플랫폼 관점에서 본다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두고 글로벌 OTT 간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이 미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로 확장이 되면서 글로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그 컨텐츠 전략의 중심에는 바로 오리지널 컨텐츠 전략이 있었고요. 그 오리지널 컨텐츠 전략을 미국 자국의 어떤 헐리우드 문화가 아니고 해당 국가의 컨텐츠를 오리지널로 발굴해서 다시 이것을 역으로 글로벌로 확대하는 이러한 소위 글로컬 전략을 플랫폼들이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그 선두에는 넷플릭스가 있었고 올 11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런칭을 하면서 아시아 쇼케이스를 통해서 발표된 아시아의 한국을 포함한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러한 동남아 아시아에 어떤 해당하는 국가들의 오리지널을 수십 편 발표를 했는데 이는 넷플릭스의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 시장이 이렇게 OTT 중심으로 크게 변환되어서 이용자들의 멀티 구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컨텐츠 제작사들은 이러한 글로벌 OTT의 오리지널과 글로컬 전략을 활용해서 제작 생태계를 더욱 선진화시키고 무엇보다 이것이 종국에는 K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의 축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의 IP를 보다 가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장르 어떤 극대화 그리고 장르의 다양성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OTT로 인하여 IP가 더욱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자, 키싱부스와 같이 15세 중학생 여성이 쓴 소설이 영화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웹툰으로 인기 끌었던 작품이 지옥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로날드 달과 같은 이러한 아동 출판물을 인수해서 또 콘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작 IP, 오징어 게임과 같은 창작 IP가 있습니다. 이렇게 IP가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두 회사의 전략적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디즈니가 창립자인 월트 디즈니가 1927년에 디즈니를 만들고 1957년에 그 월트 디즈니가 사망하기 몇 년 전에 냅킨에 썼다고 하는 월트 디즈니의 지속성장 이론이라고 부르는 이 어떤 전략적인 어떤 문서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운데에 필름이 있고요. 그 필름이 TV, 뮤직, 머천다이징, 퍼블리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가 흔히 과거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불렀던 이러한 전략을 1957년에 만들어내었고 결국 이러한 어떤 전략적 근거하에서 디즈니는 지금까지도 월트 디즈니의 어떤 전략적 유훈을 끊임없이 수행을 하고 있고 IP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고 이것들이 전파되어서 여러 콘텐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면서 공교롭게도 디즈니 플러스가 만든 시기에 팬데믹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하여 극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적 변수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폭발적으로 가입자를 글로벌 가입자 1억 2천만 명을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디즈니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마블이나 스타워즈 이러한 IP들을 적극적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현재 이러한 극장이 좀 죽어있는 상황에서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에 이러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다양한 TV 시리즈로 만들면서 이를 IP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디즈니의 지금 현재 IP의 전략은 기존의 극장 중심에서 오히려 OTT 우선 전략으로 IP를 확대하고 있는 경향성들을 보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터널스라든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마블 영화와 함께 다시 융합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의 IP의 확산이 일어나는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디즈니 상표의 등록 건수의 변화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팬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우측에 아마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국내에도 런칭한 디즈니 플러스의 만달로리안이라는 TV 시리즈를 보게 되면 저런 이렇게 베이비 요다죠. 이런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냄으로 인하여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과거 스타워즈에서 보았던 1974년도인가요? 첫 작품에서 나왔던 그 요다의 50세 요다를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이러한 다양한 어떤 액션 피규어라든지 인형, 레고 세트, 보드게임 이런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디즈니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변화의 축이 OTT를 중심으로 해서 IP의 가치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 기업인 디즈니와 달리 넷플릭스는 플랫폼으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의 IP 전략은 세 가지의 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글로컬 전략입니다. 아시아, 유럽의 로컬 오리지널들을 발굴을 하고 이러한 오리지널들이 전 세계에 전달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지옥이 다시 71개국에서 1등을 했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콘텐츠 IP 입장에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속도입니다. 지옥이 지난주 금요일 날 런칭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1등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틀이죠. 그러니까 2억 3천만의 넷플릭스 구독자 중에서 1위를 한다고 하면 한 7,500만에서 8천만 정도의 글로벌 구독자가 시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마블의 영화를 전 세계 프랜차이즈로 극장에 개봉을 한 이후에 그 시청자를, 관객을 모아내는 이러한 속도와 맞먹는, 또는 더 빠른 이러한 어떤 속도적인 측면에서의 장점, 이 장점을 결국은 콘텐츠 기업들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 IP 얘기를 할 때 태양의 후예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거의 IP 전략은 국내 TV에서 상영을 하고 거기서 시청률이 인기를 얻거나 하게 되면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판매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해외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고 다시 연쇄적으로 판매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넷플릭스로 인하여 이 IP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서 본다고 하면 이 글로컬 전략이 매우 중요한, 속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IP를 넷플릭스가 드디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화하는, 직접 사업 주도형으로 사업을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아마존이 MGM을 인수하는 것 같이 빅 스튜디오를 인수하기보다는 특정 분야, 특히 애니메이션 IP를 인수하는 이러한 전략, 그리고 나머지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미국의 파트너 또는 전 세계 어떤 글로벌의 스튜디오 파트너들과 제휴를 하는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는 점이 디즈니와는 조금 다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좌측에서 보시면 넷플릭스 온라인 샵이죠.
아직은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그 컨텐츠를 통해서 뭐 루팡이라든지 스트레인저 띵스 이러한 인기 IP에서 파생되는 이런 상품들을 직접 주도적으로 팔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측이 이제 게임입니다. 이거 국내에도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모바일에 보면은 가운데 기묘한 이야기 1984 이렇게 게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용자가 IP를 이러한 기묘한 이야기라는 IP를 즐겨하고 좋아할 때 이 유저들이 이러한 게임을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 게임의 전략에서 볼 때 특히 넷플릭스가 노리고 있는 타겟은 20대, 30대 이런 MZ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이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유저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충성도 기반 그리고 이것이 차후에 수익화까지 나갈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0년 9월에 넷플릭스 CEO인 리드 해팅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애니메이션에서 디즈니를 이기고 싶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때 아무도 이러한 어떤 선언을 믿지는 않았겠죠. 디즈니와 앞으로 50년 동안 도전자이자 경쟁자가 될 것이다. 왜 리드 헤이스팅스는 5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찍었을까요? 그만큼 이 과정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21년에만 해도 로날드 달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IP를 가지고 있는 이 아동 출판의 거장이라는 이 회사를 인수했고요. 그리고 또 2021년 2월에는 레드월이라고 하는 책 전체에 대한 콘텐츠 제작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IP의 인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즈니와의 경쟁을 특히 애니메이션과 키즈 분야에서의 경쟁을 공고히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향성 중에 하나가 기존의 레거시 IP를 제휴를 통해서 이 레거시 IP를 다른 콘텐츠로 변화시키는 예를 들어 건담을 실사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로 만들거나 콩이라고 하는 이 그 콩과 고질라 아시죠? 이 영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거나 원피스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만들거나 지금 하단에 있는 원피스의 경우는 최근에 저 주인공들을 실제로 그 공개적으로 캐스팅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만들기 전부터 화제를 일으키는 전략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기존의 레거시 IP가 가지고 있었던 팬덤을 활용한 IP 재창출 전략이라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스튜디오 자신의 어떤 IP에 좀 더 국한되어 있는 디즈니에 비하여 넷플릭스가 취할 수 있는 보다 오픈 스탠스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점은 국내에 우리가 IP를 꾸준히 축적함으로 인하여 이후에 글로벌 스튜디오들과의 제휴 지점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명과 암이 분명히 있습니다. OTT가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기대는 지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OT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하여 글로벌 OTT가 우리의 글로벌 전파의 조력자가 되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IP가 글로벌 OTT에게 종속됨으로 인하여 생태계가 위축될 수도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컨텐츠 IP나 컨텐츠 홀더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미국의 유수의 만달로리안이나 타이거 킹이나 이런 IP들을 누를 정도의 검색력을 보이는 오징어 게임의 IP의 활용 지점이 국내 기업에 있지 않고 오히려 IP도 없는 중국 기업에게 모두 이러한 소유가 넘어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 경쟁 상황이 열림으로 인하여 보다 지금은 조금 더 어떤 이 IP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고 있다라는 어떤 지점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뭐 이따 토론 시간에도 조금 더 기회가 있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축에서 한국의 IP는 확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만큼 강력한 스토리와 또 웰메이드 제작 산업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웹툰, 웹소설, 채팅소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원천 IP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작 산업의 대형화가 되어 있고 중소형 제작사의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의 기술 역량이 무엇보다 글로벌 수준으로
끊임없이 도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는 제작사의 수혜폭이 여전히 대형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이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일 것 같고요. 또 글로벌과 토종 OTT의 어떤 치열한 경쟁들을 오히려 제작 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를 활용해서 IP의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 또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의 어떤 이슈를 던지자고 한다면 웨이브나 티빙과 같은 우리 그 토종 OTT가 직접적으로 글로벌 OTT를 추진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한국 기업 스스로 어떤 IP들을 글로벌화 시키는 이런 노력들도 한쪽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지만 후방 산업을 스스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관광, 뷰티, 패션, 푸드 이러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이 IP 전략과 함께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거 부분들은 협업이나 제휴와 같은 판을 적극적으로 기업 간의 노력, 또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러한 어떤 정부기관의 조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IP 확장 잠재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첫 번째 주제가 누가 넥스트 마블이 될 거냐 라고 지금 이제 찍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장표를 통해서 결코 이 넥스트 마블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일이죠. CJ E&M이 엔데버 컨텐츠 미국의 킬링 이브라든지 또는 라라랜드 이런 여러 IP들을 보유하고 있는 TV 드라마 제작사인 엔데버 컨텐츠를 인수했습니다. 9천억이라고 하는 돈으로 인수했는데요. CJ E&M 창립 이후 최고의 비용을 지불을 한 인수였고요. 이보다 앞서 2021년 6월에는 JTBC도 위비라고 하는 미국의 제작사를 인수했고요. 네이버는 국내 1위, 북미의 1위 웹툰 플랫폼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인데요.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했고요. 자신이 미국에 만든 웹툰이라고 하는 웹툰 플랫폼과 통합 스튜디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레딧이라고 하는 웹툰 플랫폼을 인수했는데요. 왜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미국의 스튜디오를 인수할 하느냐? 앞서 IP의 속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그 기생충이라든지 또는 그 CJ의 많은 어떤 오락물 또 MBC의 뭐 복면가왕 이런 것들이 미국의 포맷 수출이 되고 있죠. 근데 이 포맷 수출은 단순히 어떤 포맷의 판매 이외에는 IP를 확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CJ E&M이 엔데버 컨텐츠를 인수함으로 인하여 엔데버 컨텐츠는 현재 미국에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피콕, HBO 맥스 여러 지금 OTT들과 협업하여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국내의 IP를 빠르게 미국으로 이식을 시키고 특히 IP 수익의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CJ가 보유하고 있는 후방 산업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넥스트 마블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지위는 더욱더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디즈니 플러스가 아시아 마켓에 발표하면서 여러 이제 제휴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디즈니가 강풀 유니버스, 강풀의 드라마의 첫 번째 작품으로 무빙이라고 하는 작품을 스튜디오 N와 단연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강풀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슈퍼 초능력자의 IP들, 타이밍, 블리치, 어게인, 아파트 이 IP들을 앞으로 강풀 유니버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하에서 이 IP를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강풀 유니버스, 뭐 마블 유니버스와 같은 형태, 즉 그 세계관을 어떻게 확장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국내 기업들의 넥스트 마블화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IP 확장의 필수 전략. 왜 이렇게 IP가 확장이 되면서 수익화가 가능하냐? 무엇보다 이 팬 기반의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보듯이 팬들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SNS의 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의 창작 활동을 통해서 IP의 가치를 팬 스스로 연장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팬 커뮤니티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IP 수익 창출로 수익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 기반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의 문제를 플랫폼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들도 적극적으로
초도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들입니다. 특히 가운데 로블록스의 창작자 게임은 유저 스스로 게임을 만들어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게임을 만들어내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좌측에 우측에 시드니에 설치된 어떤 이러한 그 오프라인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유저들이 스스로 놀고 전파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네트워크 이펙트로 돌아오는 효과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도 NFT 또는 메타버스가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대중들 앞에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스튜디오들의 NFT 껴안기가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시는 매트릭스 제4편 그가 이제 올해 12월 달에 오픈이 됩니다. 오픈되기 이전에 매트릭스 이것에 대한 이제 NFT 발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디즈니는 심슨이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실제 지금 이제 NFT로 오픈을 해서 현재 NFT 마켓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NFT 사업도 마찬가지로 팬을 기반으로 하는 에코시스템 안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지금 글로벌 OTT를 활용한다. 그리고 국내의 어떤 미국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더욱더 국내 IP들을 빠르게 글로벌로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고 이 팬 커뮤니티를 강화한다면 우리 국내 기업에서 넥스트 마블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K 컨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또 저도 업계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